11장. 모텔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그 나이트클럽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낮에 보니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정말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 건물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낙서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미영, 수진이라는 이름도 보였다. 저 이름들, 그날 밤에 만났던. 선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만났던 두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죽은. 지연도 깨달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입구가 철판으로 막혀 있었다. 하지만 옆쪽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안은 완전히 폐허였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앉았던 룸이 있던 자리만은 비교적 깨끗했다.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지연이 선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차에 올라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형,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지연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선우도 불안해졌다. 도윤처럼 자신들도 그것들에게 쫓기게 될까봐. 모르겠어. 하지만 도윤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선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뭔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후 선우는 촬영한 비석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한문 공부를 했던 대학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 해석해 줄 수 있어? 사진을 보내자 곧 답장이 왔다. 여기에 잠든 5톤, 길 잃은 자를 부르노라. 함께 가자, 외로운 길을. 선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죽은 자들이 산자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부터 선우에게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꿈에서 도윤이 나타났다. 선우야, 왜 안 와? 여기 좋아. 꿈속의 도윤은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다. 도윤아, 너 죽었잖아. 죽은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곳으로 간 거야. 너도 와. 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음 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혹시 이상한 꿈 안 꿔? 어떻게 알았어? 나도 어젯밤에. 지연도 비슷한 꿈을 꿨다고 했다. 꿈에서 그날 밤 만났던 미영과 수진이 나타나서 함께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도윤이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꿈은 더 생생해졌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2장. 일주일 후 선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밤마다 나타나는 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업무 중에도 자꾸 환각이 보인다고 했다. 형, 우리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견딜 수 있을 거야. 선우가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꿈에서 도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미영, 수진과 함께였다. 선우야, 더 이상 고생하지 마. 여기 와. 지연이도 기다리고 있어. 꿈속에서 지연도 보였다. 창백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연아. 선우가 소리치며 달려가려는 순간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급히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지연의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연이 방에서 목을 맸다. 지연아. 선우가 급히 줄을 끊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다행히 아직 숨이 있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며칠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의식을 되찾은 지연이 말했다. 오빠, 나 못 견디겠어. 계속 나타나. 꿈에서만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선우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뭔 방법이 있겠어. 도윤 오빠도 못 견뎠는데. 지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선우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동생을 잃을 수는 없었다. 선우는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봤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연구나 대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간의 검색 끝에 흥미로운 글을 찾았다. 어떤 종교학 교수가 쓴 논문이었다. 죽은 자의 부름과 산자의 대응. 논문에서는 죽은 자들이 산자를 부를 때 그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에 대해 다뤘다. 그 중 하나가 직접적인 대면과 거부였다. 직접 만나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선우는 그 방법이 말이 되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논문을 더 읽어보니 죽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동반자라고 했다. 외로운 죽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가 확실히 거부하면 희망이 보였다. 13장. 지연이 퇴원한 후 선우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백렬리에 다시 가자. 뭐, 정신 나갔어? 논문에서 본 방법을 써보자. 직접 만나서 거부하는 거야. 지연은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다가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 적어도 시도는 해보자. 선우의 간절한 설득에 지연이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낮에만. 그리고 빨리 돌아와. 당연하지.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백렬리로 향했다. 이번에는 휴대용 카메라도 가져갔다. 혹시나 해서. 마을에 도착해서 바로 그 폐허가 된 나이트클럽으로 갔다. 건물 앞에서 선우가 크게 소리쳤다. 미영, 수진, 도윤아, 나와.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밤이 되어야 나타나는 건가? 지연이 말했다. 그럼 저녁까지 기다려야겠네. 두 사람은 마을 식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저녁 7시, 다시 그 건물 앞으로 갔다. 이번에는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있네. 선우가 철판 틈으로 들여다봤다. 안에서 정말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나와. 할 말이 있어. 선우가 소리쳤다. 잠시 후 건물에서 누군가 나왔다. 미영이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 생기가 없었다. 왔구나. 미영이 말했다. 목소리도 그날 밤과 같았다. 우리를 그만 괴롭혀.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괴롭히는 게 아니야. 함께 가자는 거지. 싫어.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때 수진과 도윤도 나타났다. 도윤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선우야, 여기 정말 좋아.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 도윤아, 넌 죽었어.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안 가. 절대 안 가. 선우가 소리쳤다. 그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미영이 말했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검은 안개가 몰려오는 것 같았다. 형. 지연이 선우의 팔을 잡았다. 뛰어. 두 사람은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차에 도착해서 시동을 걸렸는데 엔진이 걸리지 않았다. 왜 안 걸려? 모르겠어. 뒤를 돌아보니 세 사람이 차 뒤에 서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동 걸어. 지연이 소리쳤다. 마침내 엔진이 걸렸다. 선우는 급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백미러를 보니 세 사람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를 향하고 있었다. 14장.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제는 낮에도 그들이 나타났다. 형, 저기 도윤 오빠야. 지연이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정말로 도윤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못 본 척해. 하지만 도윤은 계속 따라왔다. 집까지, 학교까지, 어디든지. 선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환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환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말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어느 날 밤 선우는 결심했다. 지연아, 나 다시 백렬리에 가볼게. 안 돼. 위험해.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지연이 울며 매달렸지만 선우의 의지는 확고했다. 혼자는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너라도 안전해야 해. 형 혼자 보낼 수 없어.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했다. 카메라는 물론이고 녹음기,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도 써놨다. 백렬리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마을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다. 이번에는 비석부터 가보자. 계곡으로 가서 비석을 자세히 살펴봤다. 20년 전 죽은 5명의 무덤이었다. 혹시 이걸 옮기면?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선우는 비석 주변의 돌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다. 형, 뭔가 이상해. 지연이 불안해했다. 비석 밑에서 뭔가 나왔다. 오래된 상자였다. 안에는 사진들과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을 보니 20년 전 죽은 대학생들이었다. 미영, 수진을 포함한 5명의 젊은이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밤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상했다. 마치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다. 도망치려 했지만 길을 잃었다. 계곡에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춥다. 너무 춥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다. 마치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기록이었다. 선우는 깨달았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불려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이구나. 15장.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구나. 돌아보니 도윤, 미영, 수진, 그리고 처음 보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아마 20년 전에 죽은 나머지 2명일 것이다. 이제 알았지?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도윤이 말했다. 그럼 너희 앞에도 누군가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선우는 상자 안을 더 뒤져봤다. 더 오래된 사진들과 기록들이 있었다. 50년 전, 80년 전의 것들도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모르겠어. 아마 이 마을이 생긴 때부터일지도. 미영이 대답했다. 그럼 끝낼 방법은 없는 거야? 있어. 예상외의 대답이었다. 뭔데? 누군가 자발적으로 남는 거야.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선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여기 갇혀 있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워져. 선우는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 그러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나도 남을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안 돼. 너는 살아야 해. 두 남매가 서로 자신이 남겠다고 우기는 동안 죽은 자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도윤이 말했다. 해가 뜨기 전에 결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데려가야 해. 선우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미안해. 형. 선우가 앞으로 나섰다. 내가 남을게. 대신 지연이는 보내줘. 형, 안 돼. 지연이 선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죽은 자들이 그녀를 막았다. 약속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겠다.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드디어 진짜 쉴 수 있어. 죽은 자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스쳤다. 형. 지연이 울부짖으며 선우에게 달려왔다.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행복해. 형도 꼭 돌아와. 약속해. 약속할게. 하지만 선우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죽은 자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선우야, 고마워. 친구잖아. 도윤도 사라졌다. 지연은 차에 태워져 서울로 돌아갔다. 선우는 혼자 계곡에 남았다. 며칠 후 지연이 경찰과 함께 백렬리에 왔을 때 선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비석 앞에 꽃 한 송이만 놓여 있었다. 그리고 비석의 글씨가 바뀌어 있었다. 여기 잠든 자들, 이제 편히 쉬노라. 그 후로 백렬리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실종되거나 의문사하는 일도 없어졌다. 지연은 가끔 백렬리를 찾았다. 형을 그리워하며, 그리고 형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어느 봄날 계곡의 핀 꽃들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지?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만이 지연의 뺨을 스쳐갔다.